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쓰고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장 고도원입니다. 오늘도 또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비대면이 아니고 우리가 만나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사태,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이 온라인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로와 치유의 온라인 산림치유 박람회입니다. 근래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블루, 우리말로는 코로나 우울입니다. 우울. 그런데 단순한 우울이 아니고 뭉쳐 있습니다. 그 안에 화도 뭉쳐 있고 외로움도 뭉쳐 있고 혐오감, 스트레스, 트라우마 뭉쳐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나온 담론 중에 하나가 사회적 힐링입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어느 분과 대화를 나누는 게 좋겠는가 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시사평론가이신데 최영일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오늘 처음 뵙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로 아마 시사평론가가 나와서 함께 대담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시사입니다.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귀하게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제가 이렇게 소개했는데 맞아요? 아니, 저는 다른 목적으로 부르신 줄 알았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사평론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주로 이 굿뉴스보다는 네. 배드뉴스가 많으니까 네. 당신 스트레스 좀 많겠구나. 내가 불러서 치유해 주마. 이렇게 좀 힐링해 주시느라고 내담자로 부른 줄 알고 그것도 있었는데 있어요. 내담하세요. 예. 제 문제만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나라 여러 국민들의 그렇죠. 코로나 블루 문제가 막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내세요 요즘에? 정말 바쁘신 것 같고. 일단은 방송도요. 네. 모든 분야가 다 마찬가지지만 코로나19 감염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방송국도. 그렇죠. 네. 그럼 폐쇄되기도 하고 지금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그나마 오프라인에서 대면을 했지만 거울 유리창 아크릴 이 투명판이 막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비말이라든가 네. 뭔가 바이러스가 넘어가는 걸 막는 그러니까 방호벽들이 만들어지는데 네. 방송국도 이 앵커하고 패널 사이에 이런 게 다 놓였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위험하다고 원격으로 연결하시죠. 그래서 예전에 다급할 땐 전화 연결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요새는 전화가 아니라 이제 그 원격 화상 시스템으로 그렇죠. 접속을 해서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네네. 저는 태블릿 앞에서 그냥 혼자 얘기를 하면 네. 텔레비전 화면으로 나가기도 하고 근데 그걸 보면 아무래도 어색하고 낯설고 또 그 화면에 나오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둡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염 깎으셨나요? 네, 그래서 좀 밝아 보이려고 좀 젊고 깔끔해 보이려고 면도도 하고 합니다만 네. 역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인 우울이 네. 지금 뭐 방송가를 비롯해서 네. 전 사회에 쫙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최영일 선생님 얼굴에서 전혀 우울이 느껴지지 않은데요? 네. 저에게 힐링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눈빛이 좀 촉촉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네. 자, 이런 문제가 시사평론의 대상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많은 패널들이 칸막이 효과가 있어요. 네. 원장님 뭐 저 선배 세대이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선 평론가가 영역이 있어요. 네. 정치평론가, 네. 시사평론가는 주로 사건 사고라든가 그렇죠. 사회적인 트렌드를 짚어주기도 하고 또 문화평론가는 뭐 문화만 하고 문화 안에서도 문학평론가, 대중음악평론가, 미술평론가 다 따로 이제 전문화가 돼 있었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19로는 코로나19 평론가는 없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의료인, 의사 그렇죠. 선생님들, 그렇죠.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뭐 네. 미생물학 교수 이런 분들이 나오시는데 예방의학. 음. 그런데 이제 이 전문가분들은 방송에는 익숙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론가가 투입되는데 음. 제가 정말 1월 20일에 맞아요. 우리나라에 첫날. 1호 확진자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8개월여를 하루도 안 빠지고 코로나19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야, 당신은 코로나19의 수혜자야. 코로나19 때문에 매일 방송을 하고 있어.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은데 제 마음에는 이게 가시 같은 거예요.
네. 코로나19를 가지고 지금 이 방송 소재로 매일 하는데 처음에 한두 달 가겠지. 네. 왜냐하면 2015년 메르스 때도 유사한 일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매일 우리가 숫자를 보면서 8개월을 외출도 못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또 식당도 못 가고 맛집도 못 가고 심지어는 또 한때이긴 합니다만 한 2주 정도 커피숍에서 이제 독서도 못하고 이렇게 보낼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네. 정말 뭐 제 생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고요. 네. 전 세계가 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에 또 한 번 이제 경악하고 아, 예.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제 시사평론가 가운데에서 특히 우리 최영일 선생님에게 이런 코로나 사태,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한 평론과 진단과 해결 이런 것을 묻고 답하고 하는 자리를 네. 갖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 지금 이 코로나19를 진단한다는 게 우리가 방역 수칙도 그렇고요. 네. 또 그다음에 매일 코로나 집계를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요. 백신 개발이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도 그렇고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출발선은 비슷한데 지금 이제 의사 선생님들 나오는 분들 외에 평론가들이 이것도 우리나라의 칸막이 효과인데 대부분 언론 출신이시거나 네, 아니면 미디어 전공자시거나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 학부가 공대 출신이에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에 강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오늘 현재 이 코로나19 이제 이 전체 일일 확진자가 109명이다. 그럼 그게 이제 국내에서만 98명이 나왔다. 수도권은 81명이다. 그 숫자를 제가 굉장히 암기를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의 이 브리핑은 숫자로 거의 이루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또 예를 들면 지금 영국의 옥스포드대와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개발하고 있고 뭐 미국의 모더나와 파이자가 하고 있고 독일의 뭐 바이오엔테크가 하고 있고 또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시노팜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 제약 업체들의 이름하고 백신 개발의 상황을 브리핑해 주는데 이게 기존의 정치나 시사를 이제 평론하시던 분들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약회사 뭐 이름 같은 것도 어려워하시고 그 백신의 내용, 그러니까 스파이크 단백질을 없앤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바이러스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돌기들이 있잖아요. 그 돌기가 뭐 이 지금 국내에서 코로나, 코로나 그림의 바이러스 그림의 돌기들이 이제 인체에 달라붙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기가 많으면 더 위험한 거예요. 감염력이 높은. 국내에 지금 이 유행하고 있는 GH형이 돌기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감염력이 한 6배쯤 강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는 그래도 이렇게 뭐 생물 전공자는 아니지만 감이 있는데 그걸 주로 이제 이렇게 글 쓰던 기자분들은 좀 이제 낯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서두에 지금 가장 시대적인 담론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제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확진이라든지 격리라든지 이런 상태에서 좀 내면화된 문제들 심각하잖아요. 이 코로나 블루 사태를 우리 그 최영일 선생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의 상황을? 지금 일단은 갑자기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에서 지난 12월, 국내는 이제 1월 후반. 그 1월 후반에 코로나가 국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고 열심히 잡아서 치료해야죠 하고 설날이 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추석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연말을 또 크리스마스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년을 우리가 또 내년 1월이 되면 이제 만 1년을 사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가능성은 뭐 미국이나 이제 러시아, 중국에서 연말 연초 얘기하지만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WHO 기준으로 보면 내년 중후반이나 백신 치료제가 나올 것이고 이게 또 초기에 개발한 나라들이 먼저 다 소진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일부는 우리도 생산국가이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유통이 된다고 하는데 5천만 명이 다 백신이 충분히 돌아가고 마스크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치료제가 다 돌아가고 하려면 그로부터 또 한 6개월, 1년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2022년이나 코로나19와는 우리가 안녕하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그것도 뭐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런 전망은 가능하죠. 알 수 없는 것이고 그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 보수적으로. 그럼 코로나19 안녕 할 때는 독감이 해마다 새로
변종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코로나 20 혹은 뭐 20 건너뛰고 코로나 21, 코로나 23 마치 우리가 이제 신종 스마트폰을 해마다 기다리는 것처럼 이 자연이 새로운 바이러스를 계속 또 쏟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굉장히 무섭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이 그냥 허언이 아니다. 정말 그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생활 양식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이제 그런 전제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인간 문명사적으로 네. 우리 시대에 13세기의 중세 패스트를 맞았던 거 못지않게 그렇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고 합니다만 그때도 치명률이 20% 정도인데 지금 코로나의 치명률은 2% 정도로 낮습니다만 네. 80대에서는 20%, 그렇죠. 70대에서는 10%대.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막 숫자가 나오네요. 네네. 위험한 이제 질병인 거예요, 사실상. 네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 생활 양식이 갑자기 바뀐다는 게 인간은 누구나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살아왔던 습관이 있는데 이걸 막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 원장님 앞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지저분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아, 이거 웬 말씀? 잘 안 씻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아침에 고양이 세수하고 이 닦고 나오면 하루 종일 집에 들어가면은 그냥 이제 이렇게 눈가나 손이나 닦고 그냥 쓰러져서 자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싫어했어요. 지저분하다고. 그런데 이제 깔끔이가 있고 좀 이제 털털이가 있는데 네. 저는 그런 과였는데 지금은 제가 놀랄 정도로 네. 화장실이 보이면 일단 손을 씻으니까 그렇죠. 어찌 보면 저는 참 이 개량된 개선된 이제 삶입니다만 이렇게 또 이제 핸드크림이라는 걸 발라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새는 손을 많이 씻으니까 그렇죠. 손이 트는 거죠. 핸드크림을 또 바르고 이런 거를 일상화했던 사람들은 참 이게 꼼꼼하고 이 정갈한 사람이구나. 존경해야지. 이제부터 네. 존경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걸 바꿔가는데 그래도 자고 나면 또 까먹고 자고 나면 또 까먹고 이러한 이제 마치 그 남성의 경우에 군에 징집돼서 훈련소에서 참 많은 게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원치 않는 뺑뺑이를 8개월을 하고 있는 삶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둘러보면 다 살고 있는 거죠. 네네. 맛집에 외식하러 가족들이 주말에 가는 게 낙이었던 식구들이 이제는 집에서 해먹고 네. 시켜먹고 또는 이제 이렇게 직장에서 낙이라는 게 같이 어울려서 밥 먹고 커피 한잔하고 수다 떠는 건데 요즘 카페에서 수다 떠는 소리가 들리면 다 째려보거든요. 그렇죠. 마스크하고 네. 입 닫아라, 떠들지 마라, 비말 튄다 이런 거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디테일이 그렇죠. 바뀌어가고 있다. 근데 그게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네,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해야 하고 그래야 살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 전 선생님 주변에서 코로나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분과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받거나 경험하신 것들이 좀 있나요?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저희 가족 중에도 이 아들, 딸이 있는데 딸은 20대, 아들은 10대예요. 이 아이들이 여름, 겨울 방학이면 그냥 아빠하고 주로 한 며칠 같이 지내는 게 해외여행 다녀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빠로 해줄 수 있는 게 좀 시야를 넓혀주는 거다. 그래서 같이 스페인도 가고, 같이 뭐 영국도 가고, 같이 하와이도 가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요, 저희가. 이제 다음에 어딜 갈까? 아빠는 쿠바를 가보고 싶어. 근데 갔다 오는데 너무 비행 시간이 오래 걸린대. 나는 파리를 가보고 싶어. 그럼 딸의 입장에서 좋아. 다음은 파리. 아들은 아빠 난 미국 가보고 싶어. 그게 그럼 LA.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짜는 건데 그게 없어졌잖아요. 저도 금년에 단 한 번도 못 나갔어요. 뭐 해외는커녕 네. 국내도 가기 어렵지 예. 않습니까? 제주도도 가기에 걱정되는 그럼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도 친구분들하고 제주도 간다 그러면 뜯어 말리고 가지 마시고 집에 계시라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다 집에 있으라고. 네. 근데 이게 저나 우리 가족의 문제만은 아닌 게 방송가에도 네. 젊은 친구들이 참 많은데 이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은 여행을 못 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울감을 갖더라고요. 그럼요. 왜냐면 그게 1년에 한두 번 좀 이제 구속에서 벗어나서 카타르시스를 맛보고 재충전을 하고 오는 건데 여행을 못 간다. 그래서 이제
틈나면 이 친구들이 제주도라도 가려고 하고 동해안이라도 가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나마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것 이게 사람에게는 참 큰 고통이구나 이걸 그 절절히 느낍니다. 네. 제가 한 20년 매년 명상 여행을 갔거든요. 네. 겨울에는 이제 바이칼 명상 여행, 아오모리 온천 명상.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그렇죠? 네. 봄에는 이제 북유럽이나 아이슬란드, 그것도 명상 여행이죠. 그다음에 그리스, 이제 동유럽 이런 쪽.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몽골에서 말타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20년을 했습니다. 매년 한 100명, 150명 가서 그 징기스칸 고향에 가서 빈데르솜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제 달리는데 그거는 펜스 울타리가 없잖아요. 네네. 달리는 곳이 우리 땅이거든요. 광야에서 이제 그런 여행을 하다가 못 가는 거예요. 가장 좀 아쉬운 것은 가을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어요. 예. 보름에 걸쳐서 참 좋습니다. 정말 좋은 데만 다니셨군요. 네, 금년에 이걸 하나도 못 가니까 사실은 제가 엄청난 표시는 못 하는데 제가 정말 코로나 블루에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말씀하신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는 다 버킷리스트인 게 네. 산티아고의 길을 한번 걸으려면 좋다 그러면 40일, 50일 걸어야지 네. 시간을 한 달 이상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계속 미루고 있고 네. 몽고는 그렇게 이 사막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이 쏟아지죠. 쏟아지는 그걸 한번 꼭 이 평생 봐야 한다. 뭐 별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네. 산이 많으니까. 네. 그런데 몽골 별은 저기에서 저기까지예요. 저게 그러니까 네. 마치 누워 있으면 네. 별을 덮고 자는 것 같아. 이불처럼. 그러니까 그걸 쏟아지는 너무 원하는데 몇 년 후에는 할 수 있을지. 근데 저는 원장님 뵈니까 막 이 질투심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게 아니 국내에 계셔도 네. 산림치유원 원장님이시니까요. 네. 지금 경북 영주에 있으시잖아요. 네. 지금 영주 계시는 충주에 곳 있죠. 네. 자체가 네. 힐링 플레이스에 계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국내에서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은 밖에 나가서 말하자면 상서로운 곳, 네, 네. 영험한 곳, 네. 사람들이 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가서 하고 그 곳에서 얻은 영감과 이런 걸 가지고 또 프로그램 만들어서 국내에 도입하고.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치유도 받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인적인 네트워크도 만들어지는데 이거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게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태가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이 뭉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자기 안쪽으로 와서 극단화되면 이제 자살로 이어지고 이게 밖으로 나가면 무언가 네. 요상한 일들이 벌어진단 맞습니다. 말이죠. 불도 내고 맞습니다. 사람을 다치고 죽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들불처럼 보이지 않는 불씨처럼 번져 있는 깔려있죠.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네. 이게 오늘 좀 여쭙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시사평론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원장님께 여쭤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두 가지인 것이요. 네. 코로나 블루는 지금 뭐 많이들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우울한 거죠. 네. 근데 혼자 있어라. 음, 그러니까 이게 접촉하면 감염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에 계속 좀 이제 IT 부분으로 고민하는 것은 자, 접촉하지 말고 접속을 하자. 접속을 통해서 결국 인간과 인간은 연결망인데 그렇죠. 이 릴레이션을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 오프라인으로는 안 된다고 하니 제일 좋은 건 손도 잡고 얼굴도 보고 같이 음식도 먹고 하는 건데 스킨십이 안 된다고 하니 그러면 뭐 이제 원격으로 멀티미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최대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자. 그게 이제 관계 유지다. 그러니까 접촉 대신 접속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결국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게 SF 영화처럼 외로운 게 통신기기를 끄고 나면 그게 내 방이에요, 결국. 꿈결처럼 친구와 이야기를 한 20-30분 할 땐 좋았는데 그게 마치 TV를 탁 끄고 나면 브라운관이 까매지고 이 방에 적막감에 혼자 있으면 외로움이 더 밀려오는 때가 있거든요. 이 코로나 블루는 결국은 이 우울감 짙고 또 무기력증 또 계속 가만히 있음으로써 오는 존재에 대한 회의. 뭐 이게 니체가 옆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두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서 그냥 무기력증으로 우리가 흔히 멍 때린다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합니다만 그렇게 혼자 집에서 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으로서 분출돼야 되는 기본적인 에너지가 그렇죠. 응축이 되는데 네. 그게 느껴집니다. 네. 그 여행도 못 가, 뭐 운동도 네. 못 해. 그래 내일부터는 그럼 내가 혼자 있는 동안 살이라도 빼야지. 헬스클럽 오지 마세요. 그럼 집에서 그 뭐 홈트 해야 되는 건가? 뭐 이제 뭔가 부글부글 끓어요. 어디로 네. 튀겨나올지 폭발할지 모르죠. 그래 제 생각에는 블루가 이제 레드가 되는 거죠. 네, 네. 불길이 이제 타오르기 그래요. 시작하는 거죠. 에너지가 응축되다가 이 뇌관이 있는데 도화선에 누가 라이터만 켜면 그렇죠. 폭발할 것 같은데 그게 일단은 전 외국에서 봅니다. 네. 미국은 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막 이제 이 흑인을 사망케 한 나쁜 경찰, 공분인데 의로운 분노가 막 나오다가 서로 또 부딪히고 백인 흑인 싸우고 그리고 이 테러로까지 이어지고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은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 지하철에서 우리가 많이 본 뉴스 영상인데 저도 그 뉴스 해설을 하면서 자 어떤 여성분이 앉아 있는데 왜 마스크를 안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근데 아마 그 손가락질이 싫었을 수 있죠. 이분 안에는 여러 가지 자격지심과 분노가 그렇죠. 쌓여 있었겠죠. 네,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예. 수도 있죠. 근데 왜 난 모르는 당신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 거기에 분노가 터지면서 사실은 애꿎은 마스크 탓을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내 그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해. 뭐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데 사실은 방역 수칙은 정해져 있죠. 근데 이게 처음에 한두 건인 줄 알았는데 이 마스크 쓰라고 이야기했다가 폭행당한 택시기사가 수만 명입니다. 아, 그래요. 이 신고 건수가 수만 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오,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서 이제 그래도 경찰에 입건이 돼서 경찰이 수사하고 조사하고 법정으로 넘긴 비율은 훨씬 좁아들지만 그래도 이제 경찰서에서 화해하고 합의하고 헤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만 이 마스크 때문에 승객과 기사 사이에 벌어지는 이 트러블이 수만 건이라는 건 지금 여기저기서 분노가 터지고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건 어찌 보면 좀 소소한 것이기도 한데 이게 맞습니다. 어떤 현상을 일으킬지는 정말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여기서 이제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네. 더 과격한 폭력으로 그렇죠. 갈 수도 있고 네. 그 수위가 더 높아지면 전 최근에 그런 걱정도 해봐요. 가장 극단적인 최근에 올해 사건 중에 최악의 사건은 사실은 지난해 사건이 올해로 넘어온 것은 이제 고유정 사건이라는 극단적인 전 남편 살인 사건이 있는데 네. 또 이제 어찌 보면은 의붓 아들도 살해했느냐 마느냐가 있습니다만 그 법적으로 이제 제외가 됐습니다. 올해는 가방 안에 의붓 아이를 넣은 의붓 엄마 사건이에요. 맞아요. 네. 그게 코로나의 과정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왜 이렇게까지 극악해질 수가 있을까 하는데 저는 첫 번째로는 그 사람 스스로의 자기 책임과 자기 관리의 부재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사회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 저는 이 성선설, 성악설은 또 성악 환경설이 있고 성선 환경설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이 굉장히 범죄적인 기질이 있는지 모르지만 평탄한 환경에서 살았다면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얻지 못했을 수 있어요. 네. 또 어떤 경우에 태어났더라면 성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정말 가난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해를 받다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정폭력의 대물림으로 또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왜 저래야 하는가라는 안타까움이 들지만 그 개인을 또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단죄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원장님의 전문 분야인 치유, 힐링이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근데 이제 듭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극악한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맞아요. 그런데 도처에 숨어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뭐 마스크 때문에 다투는 정도에 머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아까 사회적인 이제 환경, 사회적인 조건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요즘 말하는 그 소셜 힐링, 맞습니다. 사회적 힐링이거든요. 맞습니다. 사회적 치유.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K 방역이 한 사람 확진자, 격리자를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모든 비용을 들여서 치료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는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다.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개인의 문제를 벗어났단 말이죠. 동의합니다. 이런 사회적 힐링에 대해서는 우리 준 선생님 어떤 생각을 하고 지금 그 대목에서는 좀 격하게 동의하는 대목이에요, 원장님.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 사회학은 사람 간의 관계를 보니까 네. 이게 네트워크를 다루는 학문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연결망을 분석하는 학문인데 그 개인의 속내가 어떤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뒤르케임이 쓴 사회학의 시초인데 자살론이라는 두꺼운 책을 보면 프랑스, 뭐 독일, 영국, 유럽 국가의 자살률을 분석을 해서 패턴이 있다. 네.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개인이 선택하는 가장 지극히 개인적인 극단적 선택인데 이 통계를 모아보니까 사회 유형별로 특이성이 있더라. 이게 사회가 존재한다는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이제 굉장히 그 대목은 전 흥미롭고 놀라웠어요. 네네. 근데 사회는 개인의 내면적 고민은 안 다뤄요. 집단만 다뤄요. 그렇죠. 공동체만 다뤄요. 네네네. 그 심리학을 보니까 심리학도 관심이 많았는데 개인의 내면만 들이파요. 네. 그러니까 관계는 크게 이제 보지 않는데 그래도 보는 게 배우자, 부모, 자녀, 요즘에 뭐 가족 심리학 이런 거 많이 하니까요. 네네네. 근데 그 이상으로 좀 깊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 고민은 늘 그거예요. 사회학하고 심리학은 융복합돼야 그렇죠. 보완되는 사회심리학. 건데 네네. 하나는 왜 이렇게 미시만 보고 네. 하나는 왜 이렇게 거시만 볼까? 이 중간지대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소셜 힐링은 저한테 좀 신선한 충격인 것이 소셜이 요즘에 많이 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주로 어디 붙냐면 경제에 붙어요. 네. 사회적 경제. 네. 이게 뭐 공유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네. 사회적 또 기업. 사회 자본. 네. 사회 자본이 뭐냐면 결국은 신뢰, 네. 트러스트를 다르게 부르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사회적, 사회라는 말은 인간의 행복을 극대화해야 되잖아요. 국가의 존재 이유도 이제는 국가 권력 못지않게 개인의 권리도 중요한 시대가 돼서 개인의 행복 추구를 국가나 사회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소셜 힐링이란 말을 왜 그동안 안 써왔을까? 네. 너무 적합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길을 빨리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아까 그 자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분석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현상들을 보거든요. 많은 분들을 실제로, 만나게 되고 네. 상담을 원하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고 이제 기억나는 두 가지의 사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인천에 사는 한 30대 초반의 여성이 극단의 선택 결심을 한 거예요. 네. 책상 정리하고 옷장 정리하고 은행 부자 정리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이메일을 정리하다가 그날 운명적으로 바닥에서 우뚝 서기라는 아침 편지 읽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고 원장님이 보내셨던 글 한 줄이 사람을 터닝시키구나 이것을 하나 이제 체험을 했고 모든 것에 전조가 있다. 이거 우리 전조를 놓친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또 근래 이제 S대학교의 한 교수께서 오셨는데 정말 아끼던 제자가 수석으로 대학원에 입학한 친구가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애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왜 그랬는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전조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놓쳤을 뿐입니다. 이게 모든 사회 현상은 전조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전조를 보는 것이 또 시사 평론가의 한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이건 산업공학에서 나온 이론인데 요즘에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도 한번 가라앉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인명 참사가 기계 문명에 의해서 나다 보니까 그게 이 보험에서 적용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 있는 거죠. 네. 300대 29대 1. 네네. 한 번의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29번 그렇죠. 상당히 여차하면 위험 상황으로 갈 전조가 있는 거고 네. 이런 중대 이 위험 경고가 있기 전 300번의 자잘한 그렇죠. 시그널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이 오가는 일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사건이 일어났다면 29번의 그와 비슷한 고민들의 전조가 있었고 네. 300개의 자잘한 전조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통계적인 것으로 보면. 네네. 그래서 그 전조들을 그때 예를 들면 큰 불이 그 작은 불씨일 때 불을 끄면 엄청난 재산 소실을 그렇죠. 생명을 맞습니다.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이 코로나 사태가 주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전조들은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코로나19가 주는 전조들은 이 한 서너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크게 보면 이게 이재갑 교수라는 분도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고 비슷한 이분은 감염내과 교수인데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를 오랫동안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 근데 지금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데 약간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가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는 분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 우한이라든가 세계 다른 나라에서 또 국내에서라도 당신은 밀접 접촉자가 됐으니 2주간 격리해야 됩니다. 그럼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금 멀쩡한데 2주 동안 비생산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갇혀 있어야 된단 말이냐 하고 처음에는 화내고 도시락 집어 던지고 문 두드리고 뭐 갖다 달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 진이 빠져서 이분들이 상당히 우울감, 고립감, 무기력감에 빠져서 축 처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로는 여기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분석이죠, 진단.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네. 와 있게 되었는가. 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분이 제안하시는 건데 사실은 다 그러면 좋겠지만 바람직한 흐름으로는 네 번째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예. 이제 환경 변화에 자신을 적응시켜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한다. 네. 그리고 처음에 분노, 우울,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사색, 사고, 네. 그 다음에 행동 변화 이렇게 이제 흐름을 구분을 하셨는데 이게 꼭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순서는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뭔가 하나의 좀 자각 증상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전조 지금 네. 말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렇게 분노가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짜증이 많아졌지. 주변에 그렇죠. 자주 접하던 분들이 짜증을 많이 내면 뭔가 문제가 이제 심화되고 있다는 네. 증거고. 네. 그다음에 굉장히 활달하던 친구가 시무룩해요. 네. 말을 안 해요. 네. 그럼 이 친구에 서 고민 있나? 그랬다가 이 고민이 아주 색다른 고민이 아니라 지금의 이제 일상이 너무 재미가 없어지고 지루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자극을 받지 못하고 그냥 축 침잠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 뭔가 또 무리한 계획을 계속 세우는 분이 있어요. 네. 그것도 처음엔 이 사람은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구나. 그런데 계속 보면 계획만 세울 뿐이지 거기서 뭐 이 사람이 더 만족감을 느끼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상이 불확실성, 네. 불안정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나름 여기에 대응하는 기제들이 작동을 하는데 네. 이게 다 길을 못 찾고 네. 나침반이 없이 표류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논의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좁혀볼까 하는데 네. 이를테면 그 전조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조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뭐 따내든지 어루만지든지 이게 이제 사회적 그 힐링의 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하면 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이후에 큰 레드 불이 났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하면 10,00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맞습니다. 이게 좋아지잖아요. 이 사회적 비용, 우리가 예방이라든가 뭐 명상, 치유, 힐링이 다 이런 거거든요. 사전에 그 전조를 보고 그것이 더 번지지 않게, 내면화되지 않게, 네. 블루로, 레드로 바뀌지 않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전조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결과에 감당해야 되는 비용을 아까 그 숫자가 강하다고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네. 이게 아까 하임리의 법칙을 저는 인간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재난, 이 사회적 재난이 주로 자연재해도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들은 기후학자, 외국의 기후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와 미국 10개 주에 산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대한민국 국토의 5분의 1이 그렇죠. 불에 네, 탔고 요즘 난리죠. 30명이 넘게 사망을 했는데 이 이유는 4가지가 결합됐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2000년대 들어와서 이 미국이 끊임없이 온도가 상승했다는 거예요. 고온화. 네. 두 번째로는 열대성 바람, 강풍이 엄청나게 허리케인, 토네이도가 몰아쳤다. 그 세 번째로는 8월 중순에 1,500개의 번개가 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럼 숲은 바짝 말랐고 바람은 강하게 부는데 번개가 내리치면 산불이 안 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한두 군데서 난 산불이 번진 게 아니라 수십 군데에서 산불이 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걸 우리가 올해 미국에서 처음 본 게 아니라 지난해에 호주에서 봤어요. 네, 네. 호주에서 코알라하고 캥거루가 까맣게 타서 그렇죠. 수치된 슬픈 장면을 보고 우리가 네. 어떻게 그랬는데
미국에서도 똑같은 현상이고 그래서 그 기후학자 이야기는 그럼 한국은 안전한 줄 아느냐? 올해 잘 생각해봐라. 지난해와 뭐가 달랐느냐? 역대 긴 장마가 50일이 넘게 장마가 왔잖아요. 그렇죠. 6월부터 8월까지 비가 오다가 비가 딱 끝나니까 태풍 3개가 일주일 단위로 그렇죠. 왔어요. 네. 이것도 참 보기 드문 일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기후변화에 의한 건데 이 기후학자의 이야기가 마지막에 좀 가슴이 뜨끔했는데 10년 후에는 오늘을 가장 좋았던 날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더 악화될 것이다. 점점 악화될 거라는 네. 거죠. 매일매일. 이게 우리가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점점 나빠질 거라는 경고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두려웠어요. 네. 그럼 이것도 제 마음속에 불안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점점 자연환경도 악화되고 사회환경은 좋아지냐?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재난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건물이 무너질 것에 대한 안전진단을 29번의 좀 위험한 징후를 보는 겁니다. 이 진단하는 건축학적인 법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300개의 징후를 보는 거죠. 진동이 좀 강한데 왜 다른 때보다 더 바닥이 쿵쿵 울리지? 이런 걸 신고하면 건축사가 안전 진단을 해주죠. 네. 지금 알고 보니까 바닥에 금이 갔다. 혹은 뭐 철근이 수명보다 빨리 이제 노후화됐다. 네. 뭔가 기둥을 새로 세워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근데 사실 이 건물 한 채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훨씬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뭐 생명보험도 들고 우리가 네. 건강보험도 들고 하지만 저의 내면에 대해서 저의 자아의 건강성에 대해서 29번의 체크리스트가 없잖아요, 현재. 300번의 사전 말씀하신 조짐을 누구도 체크해주지 않잖아요. 네. 자기 혼자 깨달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수련법들을 통해서 내가 좀 건강해지고 싶다. 내 내면이 좀 더 넓어지고 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그 수련을 찾아가는 소수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수의 현대인은 점점 바쁘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점점 피폐해지고 있거든요. 네. 네. 하루하루 이 기후 환경 못지않게 내면의 환경도 피폐해지고 있는데 이건 아무도 체크해주지 않는다. 그 이제 말씀하신 그 수련법이 프로그램이에요. 네. 힐링 프로그램. 그 힐링 프로그램의 요점은 뭐냐면 전조 예방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현상에 부딪히는데 보완해 주는 거예요. 의료 행위는 아니고 수술은 아닌데 보완. 그리고 의료 행위나 이런 걸 거쳐서 완치가 됐거나 이제 회복이 됐으면 그 회복요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하고 부딪힐 이유도 없고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수련이 필요한 것이고 예방, 보완, 회복. 이게 이제 이 시대에서 말하는 힐링, 명상 이런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개인적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네. 소셜 맞아요. 사회적으로 네, 사회적인 필요가 기능을 있다. 해줘야 되고 역할을 해줘야 중요한 되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희망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는 없나요? 네,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신천지 대구교회 발 폭증이죠. 네. 이제 2월 후반에 31번 확진자부터 이제 이게 터져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그때 제가 이거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집어든 책이 알베르 까미의 페스트예요. 아, 예. 많이들 봤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는 예. 그래 이걸 보고 좀 뭔가 이 인문학적 교훈을 얻어야겠다. 그런데 이 책 던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비슷해요. 네. 이 책이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어요. 통 안 읽다가 네. 일본에서 까미의 페스트가 베스트셀러, 우리나라 그 유명 뭐 온라인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다 비슷하구나. 뭔가 어디선가 교훈과 위안을 찾고자 하는구나. 근데 그 안에 이제 나와 있는 리웨라는 의사 주인공입니다. 여러 사람 민간 군상이 등장하는데 조금 이제 특이한 기자도 나오고 비겁한 사람도 나오고 관료도 나오고. 근데 이제 의사 혼자 끝까지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게 휴머니즘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인문학을 다루는 사람이다 말씀하실 때 이 모든 사람에 대한 문제의 기본은 휴머니즘에서 시작하는 네.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휴머니티, 네. 휴머니즘. 근데 그게 이제 인간의 가치를 밝히고 인간에게 네. 또 치유를 주고자 하고 네. 나아가선 인간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행복한 개인들이 연결돼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불행한 사람을 또 받아들여서 그를 또 행복하게 바꿔놓고 이게 계속 이제 연쇄 반응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코로나19라는 게 고통이고 고난인데 네. 인류의 역사 속에서는 고난과 고통 이후에 이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 철학이 성숙해지는 역사적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전후에 한번 성찰이 오고 또 이제 굉장히 큰 재앙을 겪고 난 이후에 성찰이 오고 그럼 코로나19를 참 의학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만 인문학적 측면에서 이걸 또 인간에게 내리는 자연의 경고라고 받아들인다면 네. 지금 성찰하고 더 나아지지 않으면 네. 더 큰 재앙이 내릴 수도 있어. 하지만 이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면 아직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어. 미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답을 지금 찾기 위한 이 분투의 그렇죠. 과정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고 원장님을 정말 오래전에 편지로만 뵙다가 이렇게 뵌 게 오늘 또 저한테 하나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에게도 듭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하셨습니다. 저는 내담자니까 저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이죠. 네, 오늘 정말 답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성찰의 문제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네, 어떠셨습니까? 오늘 최영일 시사평론가 만나서 이 코로나 블루 그리고 사회적 힐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대목이 패스트였습니다. 패스트. 유럽의 인구 3분의 1, 2분의 1이 희생당했다고 하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3분의 2, 2분의 1은 살아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희망의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분의 1, 3분의 2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의 면역력이 있었던 사람들, 평소에 삶의 태도, 성찰이 있었던 사람이 아닌가, 자신감을 갖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그것이 오늘 우리 최영일 선생님 만나서 우리가 얻는 성찰의 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온라인,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온라인 살림치유 박람회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